반갑습니다. 성주준입니다. 이번에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 결과를 보면은 눈에 띄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원래 이제 그 선거가 있기 전부터 언론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가지고 띄었던 게 뭐였습니까? 이번 선거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총선에 대한 바로미터가 될 수가 있다. 이번 선거에서 이기는 쪽이 마치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언론사들이 막 띄우지 않았습니까? 이준석이 또한 마찬가지로 거기에 편성해가지고 같이 그런 짓거리를 했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애당초 강서구라고 하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다?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언론들이나 이준석이나 이런 인간들이 민주당한테 그렇게 또 기생을 해가지고 국민의힘이 앞으로 총선을 치르는데 굉장히 좀 불리한 입지를 갖도록 그렇게 이제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 원래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아닌데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막 뻔뿌질을 했던 것이죠. 근데 좀 여기서 눈에 띄는 게 뭐냐면 그것 치고는 민주당이 어떻게 된 것인지 별로 그렇게 시끄럽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그게 그렇게 중요한 선거였다라고 한다면 뭐 지금 개딸들부터 시작해서 이재명이나 민주당 의원들 싹 다 튀어나와가지고 별의별 생쇼를 다 하고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별로 뭐 그렇게 시끄럽지 않죠. 그것도 생각해 보십시오. 후보로 나왔던 사람이 진교훈이라는 사람입니다. 진교훈 누군지 아셨습니까? 저는 이번에 생전 처음 들어본 사람이에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 지역구에 계시는 분들도 처음 들어봤을 것이고 민주당 당직자들이나 의원들조차도 처음 들어봤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입니다. 정치적인 어떤 입지라고 할까? 그런 게 아예 그냥 인지도가 제로에 가까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눈에 띄는 게 뭐냐면은 원래 그런 식으로 인지도가 낮은 사람이 출마한다라고 했으면 누가 나서가지고 열심히 유세를 해줬어야 되겠습니까? 그쵸? 이재명, 개딸들한테는 슈퍼스타인 이재명이 나서가지고 열심히 유세를 해줬어야 돼요. 근데 이미 알고 계시는 것처럼 처음에 바로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마곡에 가가지고 열심히 유세를 하겠다라고 했죠. 근데 대번에 2시간, 3시간 만에 취소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마곡 현장에 계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선거 기간 동안에도 유세를 하는 동안에도 이재명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없었어요. 사실상 이번에 진교훈이 같은 경우는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 정치적인 인지도가 제로에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을 지운 상태에서 선거를 치렀던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이 또한 마찬가지로 사전투표율이 역대급이다. 원래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사전투표에서 유리한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역대급이다라고 하는 그게 나오고 나서야 이제야 마곡에 가가지고 유세를 했었거든요.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애당초 이번에 재보궐선거 같은 경우는 누가 없는 상태에서 치렀다라는 거예요. 이재명을 지운 상태에서 치렀던 선거다 보니까 친명계 쪽이나 그리고 또 민주당 이재명 쪽에서도 이 선거에 대해서 이재명이가 발을 올리고 나 덕분에 총선을 잘 치를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식의 주장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되고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양념같이 이재명에 대한 사법 리스크는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요. 검찰이 이번에 백현동만 따로 떼가지고 먼저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최악의 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잘 아시죠? 민주당이 얘기하는 건 그냥 거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민주당이 최악이라고 했으니까 최선의 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백현동 의혹에 대해서는 이재명이가 1356억 원 상당의 이익을 업자들한테 얻게끔 만들어주고 성남 도계원 같은 경우는 200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 즉 배임죄 혐의가 적용이 될 거다라고 검찰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게 원래 이번에 기소할 때 같은 경우는 세 가지를 다 기소했었죠. 그렇죠? 대장동, 백현동, 위증교사 세 가지를 다 기소했다가 유창훈에 의해 가지고 구속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검찰은 백현동만 따로 떼가지고 기소를 했을까? 유창훈의 기각사유서를 봤었을 때도 백현동에 대해서는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어느 정도 간섭했다라고 하는 거, 피의자 이재명이가 개입했다라고 하는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바꿔 얘기해가지고 백현동에 대해서도 조금만 보강 수사를 한다면 충분히 구속 기소가 가능하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위증교사에 대해서는 유창훈이가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혐의가 소명이 됐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빼박카드인 거죠. 함정카드 비스무리하게 이거 가지고서는 만약에 재판에 가게 된다면 유창훈의 주차도 소명이 됐다라고 봤으니까 이재명의 재판에서는 100% 유죄가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위증교사 같은 경우는 지금 검찰 측에서 보강 수사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지만 저거는 이제 최후의 카드, 확실한 카드로 검찰이 지금 남겨놓은 상태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백현동 같은 경우는 의심이 될 만한 정황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조금 더 보강해서 백현동을 가지고 일단 구속시킬 수
수 있다라고 한다면 위중교사는 빼박이다 보니까 명확하게 이재명을 구속시킬 수 있다라고 검찰이 판단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백현동에 대해서는 공범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재명 혼자만 지금 기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공범이 있는데요. 바로 정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쯤 됐으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정진상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러니까 이재명이 저렇게 정진상 한번 안아주고 싶다라는 식의 쇼까지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이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정진상의 입을 막고 싶어 할 것인데 막지 못한 입이 있습니다. 계속해가지고 이재명에 대해서 폭로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죠. 바로 유동규 씨인데요. 유동규 씨가 이번에 마찬가지로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근데 정진상한테 줬다라고 하는 뇌물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번에 진술을 했습니다. 돈다발까지 들고 왔습니다. 현금 5만원권 100장 묶음 6개 가지고 3천만원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걸 이제 딱 정진상 앞에다가 내려놓는 거죠. 그 재판부가 왜 거기 갖다 놨냐 라고 하니까 정진상 씨의 기억을 떠오르게 하려고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간 완전히 뭐라고 할까요?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유동규 씨가 하는 진술을 소설을 쓴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게 재판에 가가지고 증언하고 있는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이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정민영 씨에게 500만원짜리 6묶음이 담긴 쇼핑백을 받았대요. 그래서 고무줄로 그거를 묶어가지고 3개의 봉투에 넣어서 정진상한테 건넸다. 아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추가적으로 봐야 되는 게 이번 경우만 3천만 원 정도를 줬다라는 거에 대해서만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진상이 1억을 달라고 했는데 9천만 원을 주니까 자기한테 욕을 했다라고도 증언을 했었는데요. 2013년도 2월달 설 무렵이었습니다. 정진상 집무실에서 1천만 원을 전달했었고 2013년도 추석, 2014년도 설 그때도 마찬가지로 2천만 원을 전달했다라는 것인데 당시의 상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정진상의 응접실 소파 옆자리에서 돈이 든 봉투를 재킷 주머니에 넣어서 줬다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요. 2013년도 4월 달에도 마찬가지로 2차례에 걸쳐서 1억 원을 전달했었는데 그때 이제 1억 원이 아니라 9천만 원을 들고 나타났더니만 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정진상이 돈도 없는 땡땡들이라고 해서 당황했었다라는 것까지도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욱의 진술도 엄청나게 구체적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김용희, 김만배의 돈 1억 원 중에서 일부를 유동규 씨를 통해서 받았다라고 진술했었는데 그때는 김용희 어떤 쇼핑백을 들고 나갔다는 거예요? 회색 꽃무늬가 있는 쇼핑백. 저게 뭐겠습니까? 신세계백화점 쇼핑백 아니겠습니까? 그것까지도 마찬가지로 기억을 해낸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게 그냥 돈도 아닌 것이고 수천만 원 지금 수억 가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또 그냥 돈도 아니죠. 잘못됐다가는 자기를 구속시킬 수 있는 그런 돈이다 보니까 필사적으로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려고 애를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김용이 됐거나 유동규가 됐거나 다 지금 남욱이 됐거나 유동규가 됐거나 다 진술이 구체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재판에 가가지고 3천만 원을 건넸다라는 거에 대해서도 유동규 씨가 뭐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합니까? 검은색 코트를 입고 양쪽 안주머니에 1,000만 원씩을 넣어갔대요. 그리고 자기가 단추를 채웠던 기억까지 있다면서 실제로 단추까지도 잠갔습니다. 저런 얘기를 함부로 할 수가 없죠. 양쪽에 지금 재판에서 저거를 재현하고 있는 상황인데 양쪽 주머니에다 돈을 넣고 근데 내가 단추를 조금 잠갔던 것 같아요 라면 단추가 안 잠겨버려. 갑자기 유동규 씨가 살이 막 쪄가지고 돼지가 되고 이런 것이 아닐 텐데 그게 이제 단추가 안 잠기게 된다면 자기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추를 채운 기억이 있다라고 하면 실제로 잠굽니다. 실제로 또 잠기고 얼마나 그러니까 이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유동규 씨가 정진상 사무실직상 서랍에 돈을 넣는 모습까지도 이번 재판에서 재현을 했습니다. 저거를 듣고서 정진상 측에서는 어떤 식으로 반박을 했냐? 이 변호사가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아니 2020년 10월 달이라고 한다면 두툼한 코트를 입을 시기가 아닌데 그 코트를 입고 했다라는 게 정말로 맞냐? 이렇게 의심을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대법원의 검찰이 뭐라고 합니까? 당시에는 아침 기온이 몇 도였다? 영하 10도였다라는 것이죠. 유동규 씨는 제가 보기에 처음부터 끝까지 물론 제일 처음에 이재명 쪽에 있었을 때는 거짓말을 했겠습니다만 마음을 돌려서고 난 뒤에 배신을 당하고 난 뒤에 이재명한테 버림받고 난 뒤에 그때부터는 진짜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진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재판부에서 하는 얘기다 보니까 위증이 있다라고 한다면 처벌을 받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정확하게 진술하고 있다라는 거 이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이재명이랑 다르다라는 걸 누가 도대체 거짓말을
말하고 있는지를 금방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실이 자기 편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재명이는 위중교사를 할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위중교사를 했고 그리고 전화 기록까지도 지금 남아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유동규 씨는 두려울 게 없으니까 진실을 얘기할 수가 있는 거겠죠. 아무리 이재명이가 사법부 전체를 흔들고 민주당이 다수당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계속해 가지고 삼권 분리까지 흔들면서 지 생명을 연장시키려고 해도 그 운명을 바꿀 수는 없을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